때는 조선시대, 한 선비가 영남에 갔다 한양에 돌아오는 길에 해가 저물어 급히 머물 곳을 찾고 있었다. 이거 큰일이구나. 그렇게 걱정하며 인적 드문 산길을 한참을 걸어가는데 멀리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이에 그는 안심하며 서둘러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나가는 개기요만 하루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집주인은 불쑥 찾아온 객이 못마땅한 듯했다. 내 아이가 위독해 손님을 맞을 겨를이 없소. 게다가 음식도 떨어져 내어줄 것이 없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시오. 그러고는 그대로 집 안에 들어가려 하는 것이었다. 이미 밤이 늦은 데다 그곳 고을이 처음이었던 선비는 그를 붙잡고 재차 청했다.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사정을 좀 봐주시지요. 그렇게 여러 차례 사정하니 퉁명스럽던 집주인도 마지못한 듯 집 반대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으로 가면 내 가게가 있으니 그곳에나 가보시던지. 이에 선비는 감사를 표하고 그가 이른 곳으로 향했다. 잠시 후 선비가 도착한 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꽤나 오래된 듯 먼지와 거미줄이 그득한 헛간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걸어 몹시 고단했던 선비는 그런 것을 살필 겨를도 없이 곧장 짐을 풀고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잠시 후 방 한편에서 기이한 한기가 느껴져 왔다. 때는 무더운 여름이었으므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선비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시오?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는데 눈은 분명 선비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듯 했으나 그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고 얼굴엔 얼룩덜룩 검붉은 반점이 가득한 것이 기이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 노인은 한참이나 선비를 바라보다 가만히 입을 떼었다. 자네도 그 집에서 쫓겨난 모양이로구만. 그 주인놈이 참으로 성의가 없지. 안 그런가? 선비는 등골이 오싹하여 선뜻 무어라 답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노인이 되물었다. 그놈이 자네에게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던가? 그렇습니다. 선비가 어렵사리 대답하자 노인은 한 차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다. 거짓말일세. 난 다 알고 있지. 그 집 부엌엔 꽁고기와 쇠고기가 잔뜩 쌓여 있다네. 내게 내주기 싫어 거짓으로 둘러댄게지. 장독 안에 곶감까지 숨겨두었던데. 노인은 문득 말하기를 멈추더니 무엇이 우스운지 갑자기 고개를 젖히며 웃어대기 시작했다. 내가 재밌는 걸 알려줄까?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박태한 대가로 내가 오늘 그 집 자식을 죽일 거야.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디론가로 나가려는 것이었다. 선비는 두려움에 숨이 멎을 듯 했으나 그대로 두면 아이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삼키고 옷자락을 붙잡으며 그를 말렸다. 자식이 큰 병에 걸렸으니 오죽이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그런 일로 죄 없는 아이를 죽인다 하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버럭 성을 내며 받아쳤다. 내가 배가 고프다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도무지 메어주질 않았네. 먹을 것을 그렇게나 쌓아두고 말이지. 어찌 미워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더니 선비의 팔을 뿌리치고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서려는 것이었다. 이에 선비는 자리에 엎드려 그에게 빌기 시작했다. 이는 분명 인색한 처사이나 그가 우리에게 허름한 곳이나마 머물게 해준 것은 감사해야 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인을 잘 타일러 보겠으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지요. 그제라도 주인이 노인장께 음식을 대접한다면
더는 미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비가 한참이나 간곡하게 사정하니 완강하던 노인 또한 마음이 누그러진 듯했다. 좋네. 내 특별히 시간을 줄 터이니 한번 타일러 보게. 단 내일 동이 트기 전까지네. 말을 마친 노인은 돌연 허공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려보니 이는 모두 한바탕 꿈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의 집단이 사람의 다리 모양대로 움푹 파여 있었다. 이에 예사 꿈이 아니었음을 직감한 선비는 곧바로 그곳을 빠져나와 집주인을 불렀다. 이보시오. 어서 나와보시오. 잠시 후 집주인은 성난 듯 나와 그를 꾸짖었다. 잘 것을 내어주었으면 그만이지. 이게 무슨 소동이냐? 당신 아들의 죽음이 코앞에 왔소. 내가 당신 아이를 구해줄 테니 내 말에 따르도록 하시오. 선비의 말은 분명 해괴한 것이었으나 흔들림 없는 그의 눈빛에 집주인은 홀린 듯 그의 말에 따랐다. 선비가 주인을 따라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아들은 곧 숨이 넘어갈 듯 고열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얼굴에 허연 종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곧 죽음을 앞둔 듯한 아이의 모습에 선비는 급히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 집에 있는 꿩고기와 쇠고기 그리고 곶감을 모두 내와 벽 쪽에 상을 차리도록 하시오. 그렇듯 자신의 집에 있는 음식을 귀신같이 꿰뚫고 있으니 집주인은 더더욱 그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속히 부엌에서 음식을 꺼내와 상을 차리니 선비는 여러 차례 술잔을 올리며 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부디 이 죄 없는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잠시 후 아이가 깨어나 기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버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죽어가던 아이가 돌연 깨어나 음식을 찾으니 집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제사상의 음식을 아들에게 가져다 주려 하였다. 손대지 마시오. 선비가 놀라 소리쳤으나 집주인은 이미 접시를 잡은 뒤였다. 그런데 그가 잡은 접시는 맑은 짐이 올라간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깜짝 놀란 집주인은 급히 접시에서 손을 떼고는 제사상 앞에 엎드렸다. 아버지, 아버지, 저도 음식을 주세요. 아이는 계속해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지만 두 사람은 이에 답하지 않고 죽은 듯 상 앞에 엎드려 귀신에게 빌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상 위에 집기와 그릇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잔이 들리고 수저가 움직이는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듯했다. 그렇게 한식경 정도가 지나자 돌연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더니 아이는 일순간 울부짖기를 멈추었다. 이에 아이를 살펴보니 거짓말처럼 열이 떨어지고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다. 선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집주인은 그에게 연거푸 감사를 표했다. 그러다 선비가 문득 궁금함이 일어 주인에게 물었다. 그나저나 아이가 앓던 병이 무엇이오? 주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조심스레 답했다. 마마입니다. 선비는 그제야 노인이 마마신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두창 혹은 마마라고도 불리는 천연두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공포스러운 질병 중 하나였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온몸에 심한 발진이 일어나고 죽을 듯한 고열에 시달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 못 가 목숨을 잃곤 했다. 그 전염성 또한 매우 높아 시대를 가리지 않고 빈번히 일어나곤 했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500년간 무려 50차례나 되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 오죽하면 조선시대엔 천연두를 마칠 때까진 식구로 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옛사람들은 이 병을 마마신이라는 귀신이 옮긴다고 믿었다. 당대 흔히 천연두를 이르는 말이었던 마마 또한 이 귀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왕이나 왕비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인 마마와 같은 의미이기도 했다. 이 귀신이 들어와 병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저 비위를 맞추며 비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었다. 이 귀신은 질투가 많아 자신 외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므로 천연두가 도는 집안에서는 다른 제사를 일절 지내지 않았다고 하니 마마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의 대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앞선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문신 임방이 쓴 천예록에 담긴 내용인데 이 책에는 마마신에 대한 또 다른 기이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김시성을 가진 선비가 영남 지방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 인적 드문 산길을 한참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 웬 기다란 행렬이 보였다. 이는 말탄 선비 하나가 아이들 수백을 데리고 어디론가로 향하는 모양새였는데 칠흑 속에서도 하나같이 은은한 빛을 띠는 것이 기이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 김씨는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끼며 구석에 숨어 조용히 행렬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 맨 앞에 가는 선비의 얼굴을 보자 김씨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몇 해 전 죽은 자신의 벗이었다. 크게 놀란 김씨는 자기도 모르게 숨소리를 내었고 이를 들었는지 선비는 행렬을 멈추고 그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 친구가? 벗의 얼굴은 살아생전과는 무척이나 달라져 있었다. 살갗이 여기저기 썩어들어가 해골이 그대로 드러난 영락없는 요기의 모습이었다. 김씨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 감히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조금 후 예상 밖의 말이 들려왔다. 이게 누군가? 이에 김씨가 조심스레 눈을 떠보니 벗은 그를 알아본 듯하였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김씨를 일으켜 세우고는 말을 이었다. 이런 곳에서 자네를 만나다니 참으로 오랜만이네. 그렇게 말투에 적의가 없고 은근한 것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듯하니 김씨도 조심스레 입을 떼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네는 분명 몇 년 전에. 이에 벗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는 죽어 마마신이 되었네. 얼마 전 간신히 경기 지방에 병을 퍼뜨린 뒤 이제 영남으로 넘어가는 길이지. 그럼 저 아이들은? 경기 땅에서 내가 퍼뜨린 병에 걸려 죽은 아이들이라네. 김씨가 놀라 그제야 아이들의 얼굴을 살펴보니 하나같이 얼굴에 종기가 가득한 것이 과연 마마에 시달리다 죽은 혼백들 같았다. 하지만 김씨는 도무지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생전의 벗은 성품이 비할 데 없이 순하여 남을 해칠 만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자네같이 어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이건 내가 알던 자네의 모습이 아니네. 그러자 벗은 문득 표정을 굳히며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이렇게 주어진 운수를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대답을 들은 선비는 이 일이 벗의 본심과는 거리가 있음을 직감하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저 가련한 아이들을 보게 자네가 저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벗에게도 분명 사정이 있어 보였으나 그는 김씨의 말에 딱히 변명하거나 성을 내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그의 말을 들을 뿐이었다. 그러다 이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자네 말이 맞네. 이유야 어떻든 그래선 안 됐던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다니 다행이구만. 약조해주게. 더 이상 병을 퍼뜨려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그러자 벗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다시 말 위에 올라 선비에게 작별을 고했다. 몸조리 잘하게나. 그리고 몇 걸음을 걷자 아이들과 함께 그 모습이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약조를 받아낸 김씨였으나 도무지 불길한 마음을 덜칠 수 없었다. 이에 발걸음을 재촉해 세제를 넘어 안동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고을 입구에서 포졸들이 길을 가로막았다. 여긴 마마가 퍼져 들어갈 수 없소. 돌아가시오. 나와의 약조를 지키지 않았구나. 이를 버세짓이라 확신한 김씨는 그들에게 사정하기 시작했다. 이 안에 꼭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부디 들어가게 해주시지요. 그토록 제발로 사지에 들어가고 싶어하니 포졸들은 의아했으나 끝내 그의 간곡한 사정을 이기지 못하고 길을 열어주었다. 한번 들어가면 전염병이 멈추기 전까지 나올 수 없소. 괜찮겠소? 괜찮습니다. 잠시 후 눈에 들어온 고을의 광경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다. 길바닥엔 온몸에 종기가 들어찬 시체들이 질비했고 도통 산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다 한 집 앞에 이르러 마침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어느 부부의 곡소리였다. 그들은 마마로 죽어가는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는 그들에게 달려가 아이의 상태를 보고는 말했다. 아이를 살려보도록 힘을 써보겠으니 내 말에 따를 수 있겠소. 작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었던 부부는 급히 그러겠다 하였고 이에 김씨가 말했다. 음식과 술을 내와 제사상을 차리고 한 분은 먹과 종이를 구해다 주시오. 이에 부부가 이른 대로 하니 김씨는 종이에 제문을 써내려갔다. 자네는 나와 거짓으로 약조하고는 이곳으로 와 아이들을 무참히 죽였네. 생전 가졌던 어진 마음은 어디로 내팽개친 것인가? 비록 자네 사정을 알지 못하나 이 일이 옳지 못한 것은 아네. 이런 짓을 저지르고 어찌 왕생을 바랄 수 있겠나? 이 어린 것들을 불쌍히 여겨 지금이라도 부디 생각을 바꾸길 바라네. 그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 태우고는 고을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차례 절을 올리고 잔을 올리던 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죽어가던 아이들이 하나둘 정신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울며 기뻐했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김씨에게 살해하였다. 나리덕이 살았습니다. 모두 나리덕입니다. 그날 밤 김씨는 그곳에서 하루 묵어가게 되었는데 잠에 들 무렵 문 밖에 웬 기이한 기척이 느껴져 왔다. 그는 김씨의 벗이었다. 미안하게 됐네. 이 고을 사람들의 죄가 많아 그들을 벌주어야만 했네. 하지만 자네가 그리 정성을 다해 부탁하니 어쩔 수가 없더군. 내 마지막에나마 자네와의 약조를 지켰으니 자네가 고을 사람들을 잘 타일러 주게. 이에 김씨는 벗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맙네. 그게 자네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벗은 미소를 띠며 이내 허공 속으로 그 모습을 감추었다. 이 이야기들을 전하는 임방은 이렇게 말했다. 마마는 전쟁의 살벌한 기운이 하늘을 가득 메워 생긴 병이다. 이 병을 옮기는 마마씨는 백성들의 무속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마마가 걸린 집안에서는 반드시 그 귀신의 신의를 마련해 기도를 올리곤 한다.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 이야기들을 보건대 마마를 퍼뜨리는 신은 분명히 있는 듯하다. 이 두 이야기는 믿을만 하기에 적어둔다.